자, 이강인 선수도 오늘 이제 벤치에서 스타트를 했고, 네. 후반 시작하자마자 교체 투입돼서 또 어시스트 하나 올리면서 파리 생제르맹도 이제 8강 진출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단장님, 음바페님의 지명을 받았습니다. 그 골망이 찢어졌다 그러던데. 진짜 그랬어. 아니 못 봐가지고 채팅창만 우리 이제 바이언하고 있었으니까. 채팅창만 쭉 보고 있었는데 맨 처음 골망 찢어졌다고 하길래 억울한가 했는데. 진짜요? 사람 그래도 경기 잠깐 중단됐다고. 한 1, 2분 중단됐는데 그게 진짜 음바페가 파포스트로 첫 번째 골입니다. 이거 이강인 골 도움 준 거 아니고 첫 번째 골 때 오른 그 파포스트로 딱 감아서 차서 들어갔는데 그 그물망 그쪽이 보니까 이게 벌어져 있었어요. 아 진짜? 엄청 세게 찼나 보네. 그래서 이거는 만화적인 표현인데 음바페가 골대 구물을 찢었다 막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 골이 이제 이강인의 도움에 의해서 나왔죠. 세레모니 할 때 그 음바페 선수가 항상 지명을 해요. 근데 이번에 이강인 선수 딱 지명하더라고요. 단장님의 지목을 받은. 그러니까 그래서 바로 세레모니도 같이 했는데 이강인 선수가 이제 이번 경기는 이게 보기에 따라 달라요. 투톱이라고도 볼 수 있고 가짜 9번을 썼기 때문에 가짜 9번 기준으로 한다면 4-3-3이잖아요. 그러면 오른쪽 공격수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가짜 9번 선수가 에메리 선수거든요. 잘 에메리는 미드필더처럼도 많이 내려오니까 그 선수가 내려와 있다고 우리가 기준을 잡았을 때는 4-3-3이 약간 다이아몬드 사사이처럼 변형이 되거든요. 그럴 때는 투톱의 오른쪽 공격수예요. 근데 저는 그런 비스무리한 위치, 둘 다 분류가 맞는 표현인 것 같은데 그 위치에서 이강인 선수가 뛰면서 음바페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이번에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나. 왜냐면 위쪽에서 침투도 많이 가져갔지만 이강인 선수도 어쨌든 볼에 밖에서 내려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왼쪽에 음바페는 계속 침투를 합니다. 계속 끊임없이 소시에다드의 뒷공간을 뚫기 위해서 계속 침투를 하는데 이강인이 내려와서 중앙에서 볼을 딱 잡았을 때 그러면 반대편 몸이 이미 딱 보고 있는데 음바페 쪽으로 왼발 한 번에 딱 열어주는 패스를 그림 그대로 이 골 도움 장면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강인이 길게 볼을 넘겨주고 음바페가 딱 적절하게 침투를 하면서 니어 포스트 마무리. 거기서 니어 포스트 선택하는 것도 경이로웠습니다. 아니 그게 이제 음바페 최대 장점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같은 위치에서도 파포 니어를 되게 자유자재로 노리는 골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골키퍼 입장에서는 그런 심리전이거든요. 니어로 찰까 파포로 찰까 이거는 음바페가 너무 여러 차례 다양한 골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니어 노리는 선택 뭐 이제 골키퍼 입장에서는 골 때리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와 이게 진짜 대단하다. 다시 한번 음바페의 능력과 또 그 음바페를 지원해준 이강인의 능력의 대단함을 느꼈고 이 도움이 의미가 있는 것 이강인 선수의 챔피언스리그 데뷔 도움입니다. 골은 있었죠. 근데 이제 도움은 이제 데뷔 도움이고 올 시즌 세 번째. 리그왕에서 2개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번 챔피언스리그 도움을 통해서 세 번째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에게 딱 필요한 타이밍에 공격 포인트가 달성이 됐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죠. 이강인 선수가 일단 오늘 경기 선발 라인업상에 포함이 안 된 거는 좀 어떤 이유라고 봅니까? 아무래도 오늘 경기의 이 테마 그리고 요즘 이제 파리의 테마는 누누 멘데스의 복귀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얼마 전에 이제 복귀했어요. 왼쪽 풀백 누누 멘데스가 복귀해서 리그는 교체 출전 뛰다가 이번 경기는 선발로 아예 들어왔는데 이 선수는 다른 기존의 왼쪽 풀백을 뛰었던 루카스 헤르난데스 아니면 뭐 무키엘레 이런 무키엘레 거의 안 나왔죠. 제외하고 본다면 뭐 이제 센터백으로 얼마 전에도 나왔었고 루카스 헤르난데스와 비교했을 때 루카스는 아무래도 전진을 풀백만큼 많이 하지 않잖아요. 근데 누누 멘데스는 풀백이 진짜 확 전진을 해서 그리고 애초에 성향 자체도 공격적이 좀 있는 선수고 공격적인 풀백이거든요. 그리고 미드필더처럼 플레이메이킹도 해주라는 선수예요. 그래서 이 선수는 올렸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반기 때 누누 멘데스가 없을 때 전술과 이제 돌아올 때 전술은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때마침 거기에 대해서 루이스 에니케 감독이 좀 이제 변화를 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달라진 전형에 아직까지 좀 적응이 부족하다라고 내부적으로 느꼈을 수 있고 하프 스페이스 침투하는 그때 어떤 존재감이 좀 더 필요할 수 있겠구나라고 느꼈거든요. 왜냐면 지속적으로 이강인을 기존 4-3-3 전술에서 쓸 때 보면 계속 왼쪽 저 넓게 그냥 전진하게끔 미치시켜가지고 음바페랑 바르콜라랑 음바페 사이에 계속 이강인 선수가 머물렀는데 정작 그쪽으로 볼을 안 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강인 선수 볼 터치 수가 적을 때마다 엔리케 전술이 좀 이상하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측에서가 이제 뭐 더 좋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근데 어쨌든 그런 엔리케 감독의 성향상 이강인 선수가 좀 더 기회를 잡으려면 하프 스페이스 침투에 대한 존재감을 좀 더 보일 필요는 있다. 근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조금 적었고 새로운 전술에서 파비앙 루이스, 비티냐, 에메리 그리고 덴벨레 이 선수들보다 좀 적응도가 낮다라고 본 게 아닐까라고 해서 이번에 선발이 아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근데 이번에 도움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거는 바뀔 수 있고 이 전술에 대한 설명을 좀 해야 돼요. 덴벨레가 중앙 미드필더예요. 중앙 미드필더 덴벨레. 이게 참 독특하죠. 4-3-3에서 4-3-1로 변형되면서 덴벨레 위치가 확 내려오고 초반에는 가짜 9번이 덴벨레였고 비티냐가 수비형 미드필더 그리고 파비앙 루이스 왼쪽
저기 에메리가 오른쪽 이렇게 다이아몬드 사사이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전반 중반쯤 되니까 이제 자일 에메리 선수가 가짜 9번이 되고 덴벨레가 아예 더 내려간 중앙 미드필더가 됐습니다. 그리고 비티네랑 파비앙 루이스는 그때그때 후방을 서로 번갈아가면서 책임지면서 세 명의 미드필더 이렇게 덴벨레랑 같이 꾸렸는데 이게 참 독특하죠. 덴벨레 중앙 미드필더 그렇죠. 시프트가. 기존에 우리가 본 적 없는 포지션이니까. 네, 이런 전술을 썼는데 저는 이게 꽤 괜찮았다고 봐요. 소시에다드가 중원이 강한 팀이잖아요. 근데 파리는 다이아몬드 사사이처럼 변형이 되는 팀 구조다 보니까 중앙 미드필더 숫자가 기본적으로 훨씬 더 많습니다. 4명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 4-3-1-2 다이아몬드 사사이가 변형이 될 때는 센터백 2명, 풀백 2명에 이 비티냐, 파비앙 루이스 2명 4명이 일단 기본적으로 골 받아주기 위한 위치를 가져가죠. 기존 엔리케 감독 전술의 문제점은 3선이나 이 위쪽으로 특히 중앙으로 볼을 줄 수 있는 길 자체가 많이 없었다는 건데 중앙의 숫자가 많아진 포메이션 전형을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앙으로 볼이 통과될 수 있는 그 패스 길이 좀 더 많아지더라고요. 전체 전형으로 봤을 때 뭐 한 2, 4, 뭐 2 정도. 그렇죠. 네. 기존에는 루카스 헤르난데스가 전진을 안 하고 변형 백스리에 나머지 2명만 이제 위에 있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게 중앙으로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선수들이 당연히 중앙으로 볼을 못 주고 측면으로만 공격이 강제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 누누 멘데스, 하킴이 둘 다 어느 정도 전진을 하니까 좌우측 폭을 균등하게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중앙에도 당연히 똑같이 2명이 서요. 근데 이제는 폭을 벌려주는 선수가 이미 후방에도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4명한테 다 볼을 줄 수 있잖아요. 기존에 2명에게만 줄 수 있었던 거들. 그러니까 선택지를 좀 넓혔다라는 것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빌드업 자체가 좀 더 잘 풀린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상으로 주목해야 될 거는 이 4명의 위에 있는 또 다른 2명의 존재. 덴벨레 그리고 에메리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둘둘 이렇게 있으니까 중앙으로 갈 길도 훨씬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음바페나 바르콜라는 좀 넓게 퍼져주면서 이제 또 침투 움직임도 가져갈 수 있고. 그래서 이 2-4-2-2를 다시 보면 2-4-2에 2명의 후방 미드필더 파비앙 루이스, 비티냐 그리고 그 위쪽에 2명의 중앙 미드필더 내지는 공격형 미드필더 우스망 덴벨레와 자일 에메리 배치를 보면 약간 네모난 박스처럼 그려져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원을 좀 싸먹고 들어가겠다라는 그런 느낌인 거고 그 네모난 모양의 상대 3명의 미드필더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소시에다드가 체력이 좀 떨어져서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그리고 소시에다드는 원래 이제 후반기 오면 항상 좀 고질적으로 경기력 떨어지는 문제가 좀 있어서 이번 경기도 더 그랬고 근데 그 3명한테 4명이 아예 쌈 싸먹는 구조가 나오다 보니까 소시에다드가 압박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유 있는 선수 한 명이 딱 만들어집니다. 그쪽으로 딱 볼이 투입되면은 그대로 넓은 수비 미드필더 사이 공간을 공략할 수 있는 효과가 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투톱의 선수들이 좌우 넓게 침투가 가능하다. 그리고 바르콜라가 생각보다 좀 전반전에 저조해서 이강인이 교체로 들어왔는데 이강인이 그 위치에서 더 잘했어요. 훨씬 더 움직임이 좋았고 오른쪽에서의 약간 윙처럼 벌렸을 때 침투 내려와서 잡아줄 때는 그대로 중앙을 거쳐오면서 바로 반대쪽에 있는 음바페에게 왼발로 패스를 딱 찔러넣는. 그렇지. 어쨌든 역발로 기용이 되는 거니까 우측에 쓰면. 그런 형태로 오히려 바르콜라보다도 훨씬 더 잘 기능이 돼서 저는 긍정적인 내용을 이번 경기에서 파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달라진 전술의 긍정적인 내용도 보았고 이 전술에서의 이강인이 앞으로 뛸 때의 긍정적인 내용도 보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어쨌든 전술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뭐 이강인 선수는 사실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예전에 봤었던 우측 아예 윙으로 빠진다든지 아니면 아래로 내려와서 메잘라 역할을 해준다든지 뭐 어느 위치에서든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인데 이런 변화된 전술 안에서도 이강인 선수가 해야 될 이 역할적인 부분이 좀 명확하고 실제로 오늘 경기에서는 또 도움도 올렸으니까 뭐 경기 내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좀 성공적인 기용이었고 그리고 막판에는 이제 무한이가 투입되면서 왼쪽 중앙 미드필더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 전술에서도 이강인 선수 다양하게 기용될 거다. 다만 선발주로 봤을 때는 요즘 바르콜라가 폼이 좀 떨어져서 저 바르콜라 자리 그러니까 이번 경기에서 뛰었던 그 투톱의 오른쪽 아니면 오른쪽 3톱 기준으로 오른쪽 공격수인 그 자리가 이강인에게 앞으로 좀 많이 기용될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이강인이 거기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잖아요. 첫 번째 중앙으로도 많이 내려와서 음바페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 이게 되게 용이할 겁니다. 그쵸. 두 번째는 역시 투톱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침투를 좀 적극적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뭐 하프 스페이스 지역이라든지 뒷공간 침투라든지 근데 이 부분을 다행히 오늘 경기에 괜찮게 수행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강인 선수가 음바페에 대한 왼발의 도움 그리고 오른쪽에 약간 투톱처럼 공격수에 배치가 되는 전형이다 보니까 전방 압박 그리고 배후 침투 이 부분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마지막으로 이 경기 한 경기에서 이 전술을 봤는데 이후에도 이 주전조가 그대로 경기를 뛰었을 때 좀 예상되는 단점들이 있더라고요. 약간 변수라고 할 수 있는. 일단 덴벨레가 중앙 미드필더로 뛰는 게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미스가 몇 번 있었거든요. 이 선수가 드리블로 볼음발하는 건 잘하는데
전문 미드필더가 아니니까 미드필더에서 뛸 때는 횡패스 주거나 백패스 주거나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자꾸 주위를 안 보고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본인도 익숙한 포지션이 아니니까 그런 것도 있을 테고.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있고 조금 더 측면을 넓게 쓰는 팀, 상대가. 그리고 아무래도 이거에 대해서 대비를 해오는 팀들, 특히 다이아몬드 사회가 아무래도 중앙이 좀 밀집되다 그쵸. 보니까 측면을 위주로 두들기는 팀한테는 조금 고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 다른 걸 떠나서 저는 덴벨레 중미는 좀 리스크가 있다. 장기적으로 쓰기에는. 그런 점도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강인 선수에게는 이것도 뛸 수 있고 저것도 뛸 수 있고 그게 더 메리트가 될 수 있고 메리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활용해서 출전 입지를 잘 잡았으면 좋겠다 생각입니다. 네, 어쨌든 김민재의 바이언도 8강을 갔고 이강인의 파리 생제르맹도 8강을 갔기 때문에 이 챔피언스리그 8강 대진, 그러니까 계속해서 한국 선수를 더 볼 수 있는 것도 좋고 또 이강인 선수가 오늘 어시를 또 기록을 해가지고 경기 내적으로 봤을 때도 좋은 활약을 보인 것 같아서 형철에게 재채기를 할 만큼 안 좋은 기운 다 털어냈습니다. 굉장히 기분 좋은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